목요일 날 박주신의 치아를 직접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이라고 그 박원순 시장하고 동기인 치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 목요일 날이 아마 재밌는 신문이 되지 않을까. 그분이 과연 진짜 치료를 했는지. 오늘 뭐 결판 난 것 같은데요. 치아 기록 부분은 네. 사실 메인은 아니잖아요. 이게 메인이 된 거죠. 왜냐면 사람의 친원을 파악하는데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치과거든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고쳤다고 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고쳤다는 분이 자기 환자 이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니 뭐. 자, 오늘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의혹 관련해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강영석 변호사도 변호사 자격으로 오늘 출석을 했는데, 자, 오늘 논란이 됐던 것은 바로 이 박주신 씨의 치아 진료 기록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오늘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우리 떳떳하다. 재검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오늘 메르스사태 때 논란이 됐었던 이 35번 환자 문병 간다. 이 이야기까지 오늘 자세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황스택 기자. 네. 자,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영석 변호사는 뭐 마치 이제 게임이 끝난 것처럼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의사가 치과 의사,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치과 의사죠. 이 박주신 씨를 진료했다는 이분이 오늘 기억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다른 이야기도 실제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박주신 씨가 그 당시 치료를 받았을 때 뭐 상당히 아파했다라든지 어떤 예. 치료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억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강용석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좀 완벽하게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들이 동시에 좀 있었던 진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치아 기록 중에 뭐가 문제가 돼서 이 재판에 이 치과 의사까지, 진료했던 치과 의사까지 등장을 하게 된 건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치과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말강인지 다른 치료인지 엑스레이 그렇죠. 아버지가 변호사고 대학교까지 나왔고 서울 중산청에 아말감을 했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브리직하는 거 있잖아요. 들어봤죠? 보철물이 요즘에 그렇게 거진하지 않는 그런 보철물이거든요. 하셨다 하시는 선생님이 그죠?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외국에서 공부도 어떻게 하셨는 분이 그런 거를 보철물을 했다 하니까 이상한 거죠. 자, 이 두 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네. 14개의 아말감 치료와 보철이 이게 쓰지 않는 보철 치료법이다. 이 두 네. 가지거든요. 예. 근데 이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 어쨌든 쓰는 곳이 있기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저 의사분의 주장은 이제 뭐 상식적인 부분이 있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부분도 있는데, 뭐 예. 저분은 자신의 치과 의사 경력을 가지고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겁니다. 그 그렇군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네. 기본적으로 아말감을 14개를 했다. 이 부분에 지금 의문을 제기하시는 건 이유는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아말감을 하게 되면 이빨이 좀 검게 되거든요. 예. 보일 때, 입을 벌렸을 때 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말감을 하지 않고 다 레진이라고 하는 좀 치아 색깔과 비슷한 것으로 때웁니다. 네. 이거 10년 전 기준으로 가격으로 봤을 때 이런 지금 아말감은 하나에 한 5천 원 정도면 했고요. 네. 그다음에 레진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 그리고 소위 말하는 번쩍번쩍 빛이 나는 그거 같은 건 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하나당 한 2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성인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 아직 아말감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손변호사도 좀 이빨 속에 하나 아말감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저 치과 의사분이 문제 제기하는 건 뭐냐면, 이 정도의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아들에게 아말감을 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요. 예. 또 신경치료 역시 왜 8년간이나 방치를 했겠느냐, 예. 이런 것들을 발치를 했다는 부분. 그래서 이 얘기의 이분의 주장의 의혹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이 치아 기록 자체가 박주신 씨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과 바뀐 것이 분명하다.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삶이 넉넉하지 않은 분일 가능성이 높고 나이도 좀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근거로 이제 이런 것들을 대고 있는 건데. 예. 자, 여기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옵니다. 이제 아말감이라는 건 다 익숙하실 텐데, 캔틸레버 브릿지, 이게 지금 의혹의 핵심이에요. 보니까. 예. 이게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이 캔틸레버 브릿지를 안 쓴다는 건데, 이유가 뭔가요? 이게 논리가
다른 브릿지하고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이걸 안 쓴다는 건가요? 자, 일반 브릿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안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치아가 안정이 되는데요. 네. 캔틸레버 브릿지는 이 앞뒤가 아니라 한 부분만 저렇게 브릿지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빨에 손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치과에서는 잘 쓰지 않는 게 뭐 보편적인 견해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또 다른 어떤 일부 의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임플란트가 지금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2005년도 이런 시기가 그럴 경우에는 저 캔틸레버 브릿지를 쓰기도 했다. 이런 주장도 있음을 같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양측의 주장이 지금 다른 거예요. 그죠? 의혹을 제기하는 그 김우현 치과 의사분께서는 이거 안 쓰는 거다.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런 걸 갖다 썼냐. 서울대학교 나온 분이 더군다나 이걸 썼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이고 실제로 이런 거를 젊은 사람들한테는 또 쓰기도 한다. 이런 주장이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저희가 오늘 그래서 치과 의사분들을 여러 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인터뷰한 내용,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또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황스택 기자가 또 인터뷰한 내용 두 개를 연달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제가 인터뷰한 내용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시는 치과 원장님들 쪽에서는 네. 그 아말감을 썼을 리가 없다. 이게 주장이 좀 엇갈리는 거예요. 수은을 개서 이제 아말감을 만들어서 환자의 입안에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수은이 이제 치과 자체 환경에 오염이 되고요. 2000년대 초중반 그 이후부터는 이제 쓰기 시작 안 했거든요. 수은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되니까 예. 이제 안 쓰게 됐죠. 영구적으로 좀 가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건 어때요? 영구적이지는 않아요. 강도가 떨어지고요. 예. 그러니까 깨지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캔틸레버 브릿지. 이건 뭔가요? 이 어금니가 뒤쪽에 없다 그러면 치아 일을 하나 다는 거예요. 뒤에서 힘을 받으면 앞에 치아 튀어나온 것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결국에는 이제 앞에 치아들까지 망가지는 치료법이거든요. 다른 치료법은 아니에요. 이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이 했다고 한다면 조금 상식적으로는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그 멀쩡한 치아를 다 상하게 할 수 있죠. 젊은 사람이 어금니를 상실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이 연세 드신 분이란 모를까 젊은 친구가 어금니가 없어서 캔틸레버 브릿지를 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 어금니가 이제 부러지거나 뭐 이렇게 다칠 수도 있잖아요. 많지 않죠. 임플란트가 뭐 쉽게 할 수 있는 치료법인데 그걸 했겠죠, 그럼요. 자, 지금, 지금 저 의사분의 주장도 이제 어느 정도 당연히 이제 일리가 있습니다. 의자분의 주장을 핵심적으로 보면 일단 네. 이 캔틸레버 브릿지를 하면은 한쪽만 받치기 때문에 이가 밀려서 앞니까지 상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인데 상식적으로 그 치료법을 잘 쓰지 않는다. 임플란트를 하면 되는데 왜 저 치료법을 썼을까 하는 게 이제 저 의사분의 주장인데 네. 황스택 기자가 또 서울대 치대를 나오신 분을 또 통화를 해봤죠. 예, 그렇죠. 이제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과연 저런 시술이 들어간 시기가 언제였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임플란트 같은 경우 대중화된 시기가 지금 한 7, 8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일 경우에는 그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좋지만 그 오래된 시기였다면은 틀니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캔틸레버 브릿지를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하기도 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말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은을 쓰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10년 전이나 그런 가격이 워낙 지금 저렴했기 때문에 금이나 레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말감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런 그렇군요.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말감을 썼고 이 캔틸레버 브릿지를 한 것만 가지고 박주신 씨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치과 진료를 했다는 분이 이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시고 박원순 시장의 학교 동문이란 말이에요. 고등학교 동문이죠. 네.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의심을 제기하시는 눈이 볼 때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의구심이 쌓이는 여러 정황이 좀 보이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치과 치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치과 원장이신데 경기고 69회 졸업을 하셨고 그다음에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을 역임을 해서 박 시장과 상당한 친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공판에 나오셔서 재판 과정에 있어서 변호인 그리고 검사들에 대해서 질문이 좀 오고 갔었는데 네. 대답을 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부터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제, 공판 내용이죠. 예, 지금 이제 검사가 질문한 겁니다. 이 지금 치과 의사 당신이 그 주진 씨를 치료한 것이 맞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죠. 자, 의사를 들어줘 진짜 힘들어했다 이런 지술을 했을 때 나이 든 분들 중에서 저치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박주신 씨 같은 경우는 나이가 상당히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뻘뻘 흘리며 땀을 힘들어했다. 본인이 편하다는 정도로만 젖혀서 치료했다. 즉
내가 박주신 씨를 치료한 것이 맞다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을 한 겁니다. 예, 다른 증언도 있었죠? 네. 예. 자, 아말감의 인체 유해성. 저희가 이제 양측의 의견을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당연히 이제 지금 이 원장께서는 아말감이 인체 유해성을 국내에서 얘기를 하는데 최근까지는 대체 불가능한 좋은 재료라는 분위기다. 물론 신중해야 하겠지만 필요할 때는 지금도 주저없이 쓰고 있다. 아, 그렇군요. 예. 가격도 싸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마지막으로 한 얘기, 바로 이 캔털레벨 브릿지, 이거에 대한 얘기가 또 있었죠? 네. 지금 지지대는 이가 얼마나 뿌리가 튼튼하다는 건데, 박주신 씨의 이는 튼튼했고, 그래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이제 변호사가 묻습니다. 네. 그렇게 가르치는 교과서를 말해달라. 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은 좀 불명확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교과서에 있더라든지 나의 치료는 이런 것을 근거로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근거가 있었다면 변호사의 주장이 어느 정도 무너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저 부분의 대답이 조금은 미흡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핵심적인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캔틸레벨 브릿지를 쓸 때는 이가 튼튼하면은 이가 밀리질 않기 때문에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박주신 씨의 이가 튼튼했기 때문에 쓸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하고 이게 그 당시에는 쓰는 기법이었기 때문에 네. 썼다. 이런 설명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임플란트는 이때 대중화가 안 됐다. 이런 설명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과연 다 이걸 의문을 제기하는 쪽도 이 치과 전문의들이고 또 그렇지 않다는 분들도 치과 전문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이게 사건의 진실성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불투명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이 내용들을 깊숙이 취재를 했고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은 어떤 쪽에 포커스를 두고 이 사안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황스택 기자가 보기에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저도 진짜 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조금 더 맞으면 더 예. 제가 더 자신 있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치료 요법 같은 경우 저도 이제 그 취재를 하면서 그 박정원 앵커랑도 많은 얘기를 하고 저희 작가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과연 어느 사람의 주장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저희의 임무인데 지금 여러 가지 기법들이 약간은 지금 논쟁의 여지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파악해봐야 될 과연 저런 치료를 한 시기가 언제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더 나온다면 저희가 누구 쪽의 주장에 조금 더 자신 있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네. 있는 그런 게 생길 것 같습니다. 손소 변호사, 법정에서 이런 공방이 벌어진다면 판사로서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판사의 입장을 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이 사건이 지금 현재 그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재판이라는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당한 거죠. 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허위사실이다라는 점을 검사가 증명을 해서 유죄다, 범죄다라는 점을 결국 밝혀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한 그 판사가 보기에 결국 무죄의 의심이 없다, 당연히 유죄다, 합리적인 의심이 없다라고 보아야 유죄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정도로 검사가 허위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판사가 아주 냉정하게 또 엄격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여기 하나의 또 다른 의혹이 있습니다. 이 네. 치과 진료 과정에서 보험 서류가 좀 번호가 이상하다. 그 당시에 진료를 받았을 때 번호가 아니라 그 이후에 취득한 번호가 갑자기 번호로 등장을 했다. 이 의혹이거든요. 이것도 그냥 딱 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또 반론이 있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간단히 이제 시청자분들 오늘 진짜 치과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고 이거 좀 어려운데 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예. 지금 그 부양자라 그래요. 피부양자 중에서 이제 그 피부양자의 그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병원을 가게 되는데 이때 지금 주신 씨가 지금 치료를 받았을 때 청구된 그 보험 번호가 2100XX 이런 번호였는데 예. 이 번호 자체가 박원순 시장이 2011년도에 취득한 의료보험증의 번호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의문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타임머신 기능이 있는 거냐. 예. 왜 2005년도에 치료를 받았는데 2011년도에 발급받은 의료번호가 찍히느냐. 나중에 이제 조작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이걸 네,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이 문 원장이 한 얘기가 답변이 있죠. 답변이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부분들 기술적으로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네. 지금 어떤 그 환자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박원순 시장의 번호가 당시에는 달랐겠지만 최근에 있는 번호로 그렇게 자동으로 시스템이 업데이트된 것이다. 아,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네티즌들이 상당히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인데 이 반론이 실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이제 재판장에서 검증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브란스에서 오전에 회의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이 박주신 씨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가 됐고 병원장이 이에 대해서 또 입장을 발표했다고 하던데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세브란스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 이 소용돌이에 같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신 씨가 공개적으로 MRI를 찍은 곳이 바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예. 당시에 서울시 출입기자 4명도 같이 들어가서 박주신 씨의 얼굴이 맞느냐, 박주신 씨가 찍은 MRI가 제출한 것과 동일하느냐 이런 것들을 검증을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재판까지 오게 되니까 지금 의과대 전체교회에서 재판부가 요구한다면 박주신 씨의 MRI를 다시 찍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박원순 시장은 이게 근데 혼자 찍을 수는 없는 거고 박주신 씨가 와야 이걸 찍는 건데 지금 안 온다는 거잖아요. 네. 볼 생각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타 방송서에 박원순 시장이 좀 라이브로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이제 오늘 유심히 봤는데 네. 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더 이상 지금 박주신 씨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르지 않는 것을 보니까 부를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예. 아버지로서도 아들에게 재판을 여기 공개 검증을 다시 받도록 할 생각이 없다. 예. 그런 입장. 자, 이거 그 박원순 시장의 발언 내용은 사실관계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실제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 박원순 시장이 발언한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번이나 경무청, 검찰 다 포함해서요. 예. 공공기관들이 정말 아무 혐의가 없다고 이미 누차례 다 결론을 냈던 사건인데 그걸 자꾸 의심을 제기하는 저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좀 예. 이상한 게 아닌가. 뭔가 저를 예. 엄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2의 타지노가 아닌가. 네. 또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네. 자, 저 얘기는 방금 전에 TV조선 이하원의 시사큐에서 얘기했던 얘기인데 저희가 네. 이제 영상으로 소개를 지금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나올 의사가 없다는 건데 손수호 변호사. 네. 자, 결국에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저렇게 확고하다면 불러들일 방법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절차를 취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떤 예. 절차가 필요하자면은 일단 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뭐 증인이든 아니면 이제 그 감정이든 피감정인이든 꼭 소환장 송달 우편으로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 전화나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도 소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예.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소환해도 안 왔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그걸 안 냈을 경우에 뭐 7일 이하의 7일 이내의 어떤 감치 정도인데 실제로 영국에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이제 그 국내로 강제로 소환할 방법은 현재 없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끝까지 이제 그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방법 가능성은 높지 않고 다만 예. 이제 이게 정치적인 박원순 시장에 이런 부담을 주는 것이 오히려 그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이 참 많은데 질문이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부도 재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세브란스도 떳떳하다며 MRI를 다시 찍자고 하는데 박 시장은 왜 이미 검증이 끝났다는 이야기만 반복하는 건가요? 주신 씨가 귀국해서 재검받는 일이 왜 부담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그러니까 부담이 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다 끝난 건데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하냐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박원순 시장이 아까 TV 인터뷰에서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미 여러 차례 검증이 끝난 얘기다. 네. 근데 이것을 갖고 비록 뭐 몇 명의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지만 전문가가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은데 그 중에 일부 몇 명이 다시 문제를 제기한다 해서 또 받는 일이라면 그럼 이번에 끝나는 걸로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일각에 나오기는 계속 그래 니들 지져라 계속 해라. 예. 결정적으로 다음번 대선 직전에 어떤 딱 등장시켜서 완전히 그동안 박원순이 무고하게 많이 당했다. 이런 어떤 말하자면 반전 카드로 해서 그때 한 방으로 뒤집기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 그 관측까지 나오는데 본인이 그 정말 자신이 있다면 조기에 이런 걸 불식시키고 좀 더 건강한 어떤 논쟁으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의 발언 중에 지져라라는 표현은 제가 계속 이야기해라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야기해라. 예, 자 다른 이야기로 좀 더 가봐야 될 텐데 박원순 시장이 이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35번 의사를 언급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커졌었죠. 그런데 이 35번 환자 이제 많이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조만간 병문안을 가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 그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조금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그래서 계속 제가 챙겨보고 있는데 뭐 사정이 되면 언제 제가 병문안만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볼 생각이 있으시군요.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그래야죠. 세상의 네. 모든 맺힌 거는 풀고 모든 걸 좋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박원순 시장도 마음에 좀 부담이 됐을 텐데 마치 35번 환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뭐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걸 알면서 돌아다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한 그 부분일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35번 환자의 상태는 지금 어때요? 예, 일단 아주 다행스럽게도 일단 예. 그 35번 환자 상당히 건강을 많이 회복을 했고요. 자가 호흡을 하면서 가족과 좀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저 박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이분에게 좀 사과의 뜻을 전하고 공개적으로 좀 반성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당시에 박 시장이 그 한밤중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35번 환자가 메르스를 퍼뜨릴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당시 기자회견의 내용만 놓고 볼 경우에는 그 서울 시민 전체가 불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험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의사다. 내가 그런 활동을 했을 때는 어떤 메르스의 어떤 그런 전파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였다. 이런 부분도 주장을 했지만 그런 주장은 잘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예.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를 놓고 보면 물론 어떤 그 메르스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건 맞지만 그때 그 이 35번 의사가 참여했던 재건축 집회라든지 만났던 사람들에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 환자는 본인이 메르스를 전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위험스럽게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은 맞다. 이 예. 환자의 주장이 맞았던 거죠. 자, 결국에는 이 35번 환자가 당시에 그 박원순 시장의 기자회견 뒤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었고 그로 인해서 병세가 좀 악화됐다는 이런 해석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 당시에 이 35번 환자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당시 상황 묘사하는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거짓말이고요. 너무나 과한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을 한 거죠. 뭐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하늘에서 천벌이 왜 안 내리나 궁금해하고 있어요. 본인이 틀렸다는 거 본인도 알 거예요. 자, 저희 인터뷰가 바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인터뷰한 기자회견을 한 그 다음날 오전에 있었던 저희와의 인터뷰였는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이제 뭐 본인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병문안도 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연히 아마 마음의 부담이 있었고,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만나서 어떤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자 아마 계획했던 것 같은데, 오늘 실제로 그런 계획을 밝혔네요. 예.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 저것은 당연히 만나서 진심으로 무엇이 미안한지에 대해서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진실되게 마음을 전하면 아마 본인도 그에 따라서 저 의사분도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다른 얘기 하나 더 해볼 텐데 강영숙 네. 변호사 이제 오늘 법원에 출석도 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너 고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삿대질하는 그 포스터 있잖아요. 네. 그 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변협에서 윤리위를 열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본다고 했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용석 변호사의 저 광고는 변호사들의 품위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예. 그래서 저 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체 회의에서 확정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제 강용석 변호사는 이제 저 광고를 할 수 없는데요. 근데 이 반응을 접한 강 변호사의 뭐 반응 자체가 조금은 좀 성숙해 보이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그래, 물론 결론 아니면 따르겠다. 하지만 콘텐츠는 더 많다. 2탄, 3탄 더 준비하겠다. 예. 이런 입장을 밝히거든요.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는 본인의 지론이 있습니다. 뉴스는 뉴스로 막는다. 지금 본인이 가만히 있을 경우 계속해서 불륜이라든지 그런 재판에 관련된 것들이 뭐 고소남 이런 게 있는데 다른 이슈를 만들어서 계속 그 이미지를 좀 잊히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여러 가지 말보다 좀 침묵이 대중들에게 좀 진중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공인인데 어쨌든 남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주고 파급력을 갖고 있는 공인 아닙니까? 그러면 대중들에게 좀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좋겠고 자신의 이해를 너무 앞세우는 것 참 보기가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진지한 반성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